UBS 투자증권 글로벌 상품 영어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드 퓨처스, 영어로는 네. 또 한국어로는 미국 금리 선물, 수익률 선물. 네, 수익률 선물. 좀 다소 사실 우리가 매크로를 보다 보면 채권이라는 단어와 금리라는 단어는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컨셉인데 이 상품은 CME에서 나온 지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다소 익숙하면서 낯설기 때문에 오늘 대표님과 한번 차근차근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금리 선물, 일드 선물, 일드라는 단어가 보통 수익률 그쵸. 정도가 더 적절해 수익률 선물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보통 우리는 이제 금리라고 단어를 쓰는 걸 더 좋아하니까 금리가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금리 선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제가 이제 트레이딩 일을 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채권 선물밖에 없어서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할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냥 빼기 해서 손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드 선물들은 어쨌든 국채 또는 그런 이자율들이 변동함에 따라서 수익이 그냥 발생하는 거를 선물화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보통은 현물 결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국채 선물을 잘못해서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채권을 사서 줘야 돼요. 예, 엄청 큰 금액을. 근데 그래서 꼭 이제 아마 이제 증권사에서 전화해서 만기 전입니다. 꺾으십시오. 뭐 이런 걸 하실 텐데 만약에 남아져 있으면 진짜 채권을 사서 줘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막 디폴트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는 그런 걸 다 이제 막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두 개 같은 경우는 일드 선물하고 그다음에 채권 선물하고 같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같은 움직임은 아니다. 한쪽은 실제 채권 가격, 한쪽은 그냥 채권에서 나온 이자율, 거래되는 이자율로 그냥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일드 선물에서는 온더런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발행돼서 제일 거래가 많이 되는 거를 OTR, 온더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온더런 채권의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채권 선물은 이제 뭐 CTD, Cheapest to Delivery라고 해서 제일 싼 채권 이런 거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너 이 중에 채권 중에 나 갖다 줘야 돼. 채권 현물로 이렇게 두 가지여서 개인들이 뭐 채권을 어떻게 사서 줘요? 못 사서 줘요. 미국 채권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더 익숙하게 만든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드 퓨처스 수익률 선물 같은 경우는 그냥 그야말로 율 빼기 율로 해서 결제를 한다. 현금으로. 채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채권이 움직이는 거에 수익률 변동된 거 빼기만큼 사냐, 올랐냐 내렸냐 자기가 베팅한 것만큼 딱 곱하기 해서 준다. 그 다음에 만기도 2년, 5년, 10년, 30년 4개가 다 있다. 그러니까 채권 선물이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냥 10bp, 1bp 변했을 때 얼마 손익이 발생해? 10불 발생한다. 한 계약당. 끝이에요. 그리고 그냥 곱하기 빼기 해서 산 사람은 올라갔으면 벌었고 판 사람은 내려갔으면 벌었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계산하기 쉽게 1bp 변했을 때만 움직이고 증거금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더런 채권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걔가 이제 막 가격이 마음대로 조작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불리하잖아요. 난 개인인데. 근데 기관들이 그거를 페어하게 거래하는 마켓이 브로커텍이라는 데서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는 대량 거래되는 시간대별로 하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한 포인트가 아니라 하루 종일 이렇게 거래된 거 15분마다 거래된 걸로 볼륨하고 웨이티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작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 선물이랑 또 수익률 선물이랑 다른 점이 DB1이 달러 밸류예요. 1bp 변할 때 손익이 얼마 변해 이건데 채권은 그걸 따로 이제 계산기로 복잡하게 해야 돼요. 10년짜리냐, 30년짜리냐, 2년짜리냐, 1bp 변했을 때 채권 가격 변동이 이게 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피곤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부를 때 보통은 이제 뭐 듀레이션 맞추고 그 다음에 DB1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1bp 0.1% 변할 때 1bp면 0.01%거든요. 그러니까 그 1bp 변할 때 손익이 얼마 변해? 이걸 DB1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2년짜리, 30년짜리 쭉 보면 DB1이라는 거는 채권으로 보면은 30년짜리가 무조건 제일 가격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리고 2년짜리는 조금 움직이고 왜냐하면 처음에 조금만 움직여도 30년치가 다 움직이니까 많이 움직이겠죠. 상식적으로 가격으로 보면. 근데 일드 선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다 필요 없이 10불 끝. 1bp 변하고 10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레버리지가 좀 다르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선물 같은 경우는 1bp 변하면은 2년짜리 같은 경우는 뭐 33불, 그 다음에 5년짜리 같은 경우는 40불 이렇게 해서 또 그 다음에 채권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그 DB1이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예. 야, 1bp 변했는데 왜 내 손익이 이렇게 움직였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일드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일드 변한 거대로 곱하기 끝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아주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선물이랑 그 다음에 수익률 선물이랑 DB1을 계산해 보면은 아까 설명 계속 드렸듯이 10불씩 끝. 그 다음에 DB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대 만기별로 금액이 다 다른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CME 선물이다 보니까 시간대, 그 쉬는 시간 1시간 빼고는 다 거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가 있는데 지금 주로 거래되는 건 10년짜리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솔직히 거래가 많이 안 돼요.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기관들이 거래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기관들은 마켓 메이킹만 해주고 있고 시장 조성만 사자팔자 헛걸 대주고 있고 자기는 이쪽에서 채권 선물 내지는 채권으로 이제 해지를 하고 있는 거죠. 연결돼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드 선물이라는 걸 이제 알아봤고 일드 선물에 이제 일단은 수익률 계산 어떻게 하는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곱하기 10불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0.0001 단위까지 해서 1불씩 변해요. 맨 끝 단위가 1씩 변할 때마다 1씩 변한다. 그래서 손익계산 예를 들어보면 2년짜리 일드 선물 같은 경우는 4.406 이게 가격으로 고시가 되는데 거기서 맨 끝 단위 거 1 변할 때마다 1달러씩 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실제로 가격 고시되는 것도 진짜로 그냥 4점 얼마로 그냥 고시가 돼요. 환율도 아니고 이자율로 그냥 되니까 저게 가격이지만 수익률 퍼센트 붙이면 저게 수익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수익률은 뭐에 결정돼? 그 일드 선물의 만기에 맞춰진 온더런 채권, 채권 가격에 따라서 같이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익률과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지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네, 그거는 선물하고 금리하고 맨날 헷갈리지만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증거금 같은 경우도 보통은 증거금을 보실 때 증거금이 많으면 위험한 상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보시면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선물 같은 경우는 297불이에요. 근데 2년짜리 같은 경우는 374불이더라고요. 2년짜리가 30년물보다 더 위험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 선물 기준으로 보면. 네. 왜냐하면 보통은 30년, 20년짜리 채권 선물이 증거금이 훨씬 비싸요. 2년짜리 선물보다. 원래 채권 선물의 경우는. 근데 일드 선물은 거꾸로예요. 오히려 2년짜리가 훨씬 더 증거금이 비싸다. 그 얘기는 뭐냐면 2년짜리 변동성이 금리 변동성이 금리가 많이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FOMC에서 빵 하면 25bp가 확 변하면은 이거 상태로 25bp라고 얘기했지만 틱으로 계산하면 250틱이 변하는 거거든요. FOMC 때 인상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럼 250틱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동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FMC나 이럴 때 베팅을 할 때는 엄청난 이제 P&L 스윙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긴 거 같은 경우는 25p를 내려도 많이 변하지 않거든요. 25까지는 안 변하니까. 그래서 뒤에 게 더 증거금이 낮다. 그러니까 오히려 만기가 길수록 오히려 리스크가 오히려 더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10년물에 많이 되는데 나중에 활성화되면 단기 금리가 더 될 수도 재밌을 것 같은 제 생각에도 상품으로 보입니다. 네, 나중에는 제 생각에도 단기 쪽이 더 많이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FOMC 앞에 놓고 그렇죠. 베팅을 그냥 한 번씩 해보면 네, 맞히면 막 엄청 한 번에 보니까 틀리면은 이제 와장창이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금리 선물을 잘 하려면 그러니까 이자율 선물을 잘 하려면 네. 뭘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지금 이제 FOMC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방송 나갈 때쯤에 FOMC가 끝날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맞힐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가를 맞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어떻게 되면 금리 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금리는 최근 들어서 이제
ETF가 너무 이제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내려 이거 하나로 그냥 채권을 막 사셨다가 지금 이제 엄청 평가 손들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매매하거나 아니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오히려 추세를 잘 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금리 전망을 그래서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FOMC 때 내일 금리를 올리는 건 없는 거고 동결시키는 건 이미 확정이에요. 그쵸. 근데 코멘트에 따라서 뒤에 쪽 2년짜리 또는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P&L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은 금리를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으면 이런 전망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얘기했던 금리 선물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예를 들게요. 이제 이게 방송에 나가면 이미 동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미 끝났을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내일 인하를 한다. 6월 달에 인하할 것 같아. 라는 지금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야 6월 달에 못해. 뒤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 금리 2번밖에 못 내릴 거야. 점도표를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두 가지 상황이 지금 있잖아요. 시나리오가.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분위기에서 아니야 지금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고 그리고 경기가 조금 나쁠 수 있어서 금리 인하를 6월 달에는 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리고 점도표도 안 바뀌었다. 이렇게 가정되면은 당연히 금리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장단기 금리 구간에 뭐 금리가 내려갈 거고 그러면 단기는 금리 내린다고 했으니까 25bp에 가깝게 많이 내려가겠죠. 그에 반해서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갈 룸이 별로 없어요. 10년짜리는 지금 벌써 4.12, 4.2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금리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오히려 약간의 스프레드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앞에 게 확 내려오니까 많이 내려오니까 그 뒤쪽도 내려오긴 내려오겠지만 그 비율 자체가 평평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 만약에 안 한다. 지금 이대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하 못할 것 같아. 매파적으로. 그래서 2번밖에 안 할 것 같아. 분위기로 바꾸면서 점도표를 진짜 2번으로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금리는 뒤쪽 금리는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앞에 것도 올라는 가지만 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또 장단기 금리 차는 줄어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러면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각각 봤던 그런 금리 선물을 매도를 했으면 손실이 좀 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장단기 금리 부분이 양쪽 다 어떤 경우에도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막 얘기한 거에 대한 이제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이제 펀더멘털한 부분이나 지금 시장 상황을 얘기를 했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조금 더 이제 예상을 할 때 이번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그럼 어떻게 결정이 되나 그걸 메커니즘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이게 좀 이제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그렇죠. 메커니즘은 좀 이해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 그래서 금리라는 말 안에 많은 금리가 있잖아요. 뭐 정책 금리, 단기 금리, 네. 시장 금리. 네.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거는 그냥 미국 국채 금리. 국채 금리. 근데 미국 국채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누가 결정하냐고 딱 물어보면 누가 결정할 것 같으세요? 국채 금리. 재무부? 국채 금리는 발행할 때는 재무부가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사자 팔자 해서 매치되는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 보이지 얘기는 않는 선이군요. 네, 보이지 않는 선 시장이죠. 네. 그래서 결정을 미국 국채에 대한 금리에 대한 결정을 정부가 하진 않아요. 네,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리는 아주 숏텀 금리, 페드 금리라고 얘기하는 지금 맨날 FOMC마다 25bp 내리느니 올리느니 하는 그 금리 결정이 페드가 하죠. 그러면 하루짜리 금리거든요. 이게 은행 간 거래에 대한 하루짜리 금리. 그걸 하나를 올리냐 내리냐에 따라서 뒤가 막 흔들리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를 누가 결정해? 라고 하면 초단기 금리를 페더럴 리저브가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언제 결정해? FOMC에서 미국 중앙은행들끼리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중앙은행이 실제로는 페드는 중앙은행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BOK, 뱅크 오브 코리아, 그다음에 일본은 뱅크 오브 재팬, BOJ 이런 애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페드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각 주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주마다에 그런 데가 모여서 같이 결정을 하는 거죠. 투표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서 그거를 이제 이름을 FOMC라고 부르는 거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FOMC는 각 주마다 항상 이 사람들도 정치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주가 좋은
좋은 곳은 금리를 뭐 올려도 되고 그렇죠. 유지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되게 힘든 주면 금리를 내리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막 섞이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고용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자 자기네 주의를 대변해서 마치고, 그거에 맞춰서 합의된 거에 맞춰서 연방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페드 금리보다 위나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는 거래가 돼요. 은행간 거래될 때 꼭 이 금리로 해는 아니에요. 기준만 정해준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결국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뭐냐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은행 간 거래를 올렸으니까 은행에서는 대출금리 올릴 거 아니에요. 대출금리를 올리니까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소비가 조금 줄여야 되겠죠. 이자를 많이 내니까. 그럼 투자를 할 때도 비용이 높아지니까 투자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겠죠. 그게 가장 기본 논리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기준금리를 낮추면 대출 이자율이 떨어지겠죠. 그럼 돈이 더 많잖아요. 그죠? 이자 조금 냈으니까. 그러니까 소비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투자에서 수익률도 이자를 조금 내니까 좋아질 것 같으니까 투자를 좀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럼 또 고용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경기가 좀 활성화되겠죠.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냥 깔고 있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믿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언제나 반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해서 경제가 좋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시장은 그걸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쏠렸냐 안 쏠렸냐라는 것은 시장에서 정책되는 정책금리나 아니면 커브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아까 FOMC에서 이제 의사결정하고 얘기를 하고, 걔네들이 이제 페더럴 리저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연방 준비 제도는 글로 딱 써놨어요, 사이트에. 자기네의 장기적인 목표가 뭐야. 그리고 우리는 통화 정책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대충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글로 딱 적어놨어요. 거기서 딱 목표를 딱 3가지로 정해놓은 게 뭐냐면, 최대 고용이 첫 번째예요. 한마디로 나라가 유지하려면 고용이 잘 되고 세금을 잘 내야지 자기네가 계속 잘 돌아가는 거죠, 나라가. 그래서 고용. 두 번째, 인플레가 너무 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다른 나라 망했을 때, 그러니까 로마 때 망한 요인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지만, 그때도 최종적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냥 정권 붕괴되고 막 이런, 나라가 붕괴되고 이러는 거니까 물가 안정. 이게 원래는 2가지 목표였는데, 조그맣게 뒤에 뭐가 있었냐면, 적정한 장기금리라는 게 있어요. 장기금리가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투자를 안 하게 되거든요. 투자를 너무 하게 되거나. 그래서 이거를 뒤에 것도 조정을 하고 있는 게 QT 이런 게 나왔던 게, 그쪽을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3가지가 결국 미국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금리 얘기하거나 주식 얘기할 때도 고용이 어쩌고 실업률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이라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이어서 CPI, PPI,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PCE. 근데 PCE도 정확하게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가 얼마쯤 됩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그게 PCE예요. 그거를 2%에 맞추겠다고 써 있어요. 지금 파월이 왜 2%라고 얘기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이 성명서 안에 2%를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2%나 단어를 바꾸려면 이 성명서를 바꿔야 돼요. 다큐멘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FMC 밤에 이제 요즘은 생중계 많이 하니까 생중계할 때 거기서 얘기한 거 한 줄 한 줄씩 전번에 한 거랑 이번에 한 거랑 바뀐 글자 뭔지 쉬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속 글자를 자꾸 매치해 보는 게, 그만큼 글자로 매체로 공시가 된 내용들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맘대로 우리끼리 회의하고 나서 막 훅 바꾸고 이럴 수 있는 문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로 학자들, 정치인들 다 합쳐서 결정되는 요인들의 성명서기 때문에 쉽게 못 바꾸기 때문에 2%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은 당연히 계속 거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드는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낮춘다. 이걸 달성하기 위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금리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도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실업률 중요하죠. 근데 그 2개가 합쳐져서 페드가 원하는 거, 국가가 원하는 건 국가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제일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다음에 실업률. 그 다음에 이런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좀 먼저 알고 싶잖아요. 먼저 알아야 트레이딩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예측을 해야. 근데 보통 인플레이션 데이터나 실업률 데이터는 후행적이에요. 뭔가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이제 뭐 실업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게 소비 쪽이 어떤가를 제일 열심히 봐요.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는 채권, 국가가 돈이 없으면 채권을 막 발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채권을 막 발행하면 금리가 막 올라가게 싸질 거 아니에요. 물건이 많아지면 싸지는 거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재정 정책, 정부 부채가 어떻게 됐느냐. 정부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뭔가를 계속 찍어서 돈을 빌린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크게 5가지만 골라라 그러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거는 이제 경제 전망 이런 거를 이제 그 페드 아까 얘기했던 페드에서 FOMC 미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공시를 해줘요. 이때 공시해 주는 거를 보시면 제일 맨 위에 GDP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올해는 얼마쯤, 올해 연말에 얼마쯤 될 것 같고 내년에 어떻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래서 5년치 쭉 하고 롱텀 길게는 어떻게 될 것 같아를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합의해서 딱 찍어줘요. 답을. 자기 답이라기보단 자기들의 예상이죠. 찍어주는데 보시면은 맨 위가 GDP, 그 다음에 실업률, 그 다음에 PCE,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이제 PC인데 코어 PC라 그래서 변동폭이 큰 요소들은 좀 뺀 PCE. 이가 딱 맨 위에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거 열심히 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참여자들도 이걸 열심히 보겠죠. 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리고 예상보다 높을까 낮을까. 그래서 수치적인 높고 낮음보다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냐 높게 나오냐가 결국 가격에는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밑에 보시면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 대한 프로젝션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 전번에는 얼마로 우리가 예측했는데 이번에 얼마로 예측이 바뀌어. 계속 바뀌어요. 결국은 여기서 써 있는 건 예측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예. 그리고 페드와치라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그냥 시장 가격이에요. 아까 채권 가격 어떻게 결정해? 라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들끼리 경매 들어가서 붙어서 매치가 된 가격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확률들이나 뭐 페드와치에 나오는 확률들도 다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들이 모여져서 선물 가격들이 모여져서 그걸 확률로 표현했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100% 믿으시면 안 되고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시장 드라이버, 금리의 드라이버는 결국 경제 지표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뭐 물론 증권사 사이트마다 다 나와요. 근데 그냥 보시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사이트를 제가 그냥 스크린 캡처를 해온 건데 국가별로도 이런 걸 다 찾으실 수 있고요. 들어가서 딱 보시면 순서 맨 위에 이렇게 헤드라인들 쭉 보시면은 오버뷰가 있어요. 그러면 오버뷰에서 맨 위에 보시면 커런시, 통화가 있고, 두 번째는 스탁마켓이 있고, 세 번째는 GDP가 있어요. 그 다음엔 실업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데이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니까 CPI가 있어요. 쭉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보시면 딱 느낌이 페드가 찍어놓은 순서대로 돼 있죠. 아까 제가 1, 2, 3, 4, 5 써놓은 순서대로 돼 있죠. 예. 그거에 다 맞춰서 똑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공정한 시장일 수도 있어요. 예. 뭐 누구도 이거를 조작할 수도 없고, 시장에서 그 다음에 이게 뭐 1, 2억, 수십억이 아니라 수조 원씩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함부로 막 누가 이렇게 막 조종하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자기가 예측을 잘한다면 오히려 더 쉽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용지표,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고용지표 하나씩도 나오고, 길게 5년치도 나오고, 그 다음에 1년치도 나오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지금 얼마쯤 나오려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는 데서 포캐스트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상이 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번에 얼마 정도 나왔었고, 이번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라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실제로 나올 때 보면 저거보다 높아 낮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높으냐 낮으냐가 중요하지, 저게 전 분기보다 좋아지냐 나빠지냐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지표 나오는 날짜마다 굉장히 금리는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주식보다 예상하기가 쉽죠. 주식은 평상시에도 막 움직이잖아요. 사타파르타면서. 근데 금리 같은 경우는 평상시보다는 이런 데이터가 한번 나올 때마다 움직이고, 나올 때마다 움직이고, 이거에 따라서 예상보다 높냐 낮냐, 그거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가격을 맞추는 거야, 경제 지표를 맞춰야 되는 거야?
두 개 중에 뭘 맞춰야 돈을 벌잖아요. 방향은 어차피 홀짝인데 올라가는 거 아니면 내려가는 건데, 그럼 고용 지표가 잘 나올 것 같아? 나빠질 것 같아?를 예상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비 지표나 이런 것들 봐서 고용이 좋아질 것 같아? 나빠질 것 같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추세. 보통 경기나 사람들이 사는 거는 우리가 뭐 맨날 새로운 세상을 살지 않잖아요. 맨날 똑같이 밥 먹고 출근하고 뭐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패턴이 확 바뀌지 않는 한 확 바뀌진 않는 거죠. 세상이 확 바뀌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경우도 추세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용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 뭔가 경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계속 뽑으니까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거고, 뭔가 회사들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사람을 좀 이렇게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람을 줄이는데 전반적으로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면은 줄이는 데도 있고 뽑는 데도 있으니까 대충 중간쯤 가지만 전체적으로 나빠요. 그러면 다 같이 줄이겠죠. 그러면 실업률이 점점점 올라가겠죠. 추세적으로. 그리고 처음에 발 빠른 기업은 사람을 먼저 줄였을 거고, 그 다음에 경기가 나빠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줄이는 데는 더 줄였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순서별로 줄이면 맨 마지막에 가면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너무 나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가 야 분위기 너무 나빠졌어, 고용 나빠졌어, 금리 낮춰줄게, 고용 다시 해봐, 이러면서 금리를 낮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여드렸던 게 고용지표 그림이고요. 두 번째 보여드리는 건 이제 PCE. 그리고 저는 이제 MOM을 보라고. MOM이 뭐냐면 월별, 월 단위로 봤을 때 증감. 왜냐면 곱하기 12 하면 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월짜리는 월 단위로 나오는 것들은 쭉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합산이니까 조금 더 추세를 볼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올라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PC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그 물가잖아요. 예, 그래서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2% 맞추겠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페드가 원하는 대로 2%가 맞춰질지 안 맞춰질지는 아직도 물음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는 그렇게 될 때까지 가겠다고 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여기서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작년 3월, 4월, 5월까지는 그래도 위에 있잖아요. 위에 4.6 얼마 라인에 쭉 있었는데 갑자기 6월달 되면 확 내려오죠. 그리고 6월달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CPI 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다음 장에서 보시면은 1월, 3월, 4월, 5월 보시면은 0. 이건 월별이잖아요. 한 월당 몇 bp, 0.3 정도씩 올랐어.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0.45 이상도 올랐어요. 0.46, 47이었어요. 작년 4월 달만 해도. 근데 지금 보시면은 6월 달에 어떻게 돼요? 확 내려가죠. 네. 확 갑자기 소비가 나빠진 거죠. 월로. 근데 결국 이런 숫자들이 어떻게 집계하느냐에 따라 얘기가 다를 거고, 언제 컷툴 해서 집계한 거에 따라 다른데,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다고 계속 이제 작년부터 이제 우겨왔는데 그 우긴 근거가 그냥 이거예요. 왜냐면 더하기 빼기해서 숫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숫자가 2%대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가 될 확률이 제일 높은 달이 어디예요? 딱 봤을 때 6월이거든요. 올해 6월이 딱 되면 저기 앞에 있었던 높은 애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쭉 더해가지고 나오는 숫자가 2%면 되는 거 아니에요. 2.99도 되는 거 아니에요. 2%대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말한 걸 지킨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6월달이 제일 만만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예제예요.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좋아요. 그래서 추세를 계속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성장률은 QOQ, 그러니까 쿼터마다 분기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의외로 22년도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쭉 보시면은. 그러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올라와서 있는데, 미국이 3% 막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GDP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2%는 굉장히 커요. 진짜로 중국 말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워낙 이제 전체 경제를 이끄니까, 소비가 이끈다는 얘기는 결국 부채로 뭐 이렇게 돈 빌려서 쓰는 거가 익숙한 나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싫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금리 전망을 하려면 지금까지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쭉 봤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움직여라고 했는데, 시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이런 페드와치 같은 걸 보시면은 색깔이 제일 많은 데가 확률이 제일 높게끔 돼 있는 데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확률이 제일 높은 걸.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월 1일자인데 지금도 벌써 많이 바뀌었어요.
3월 지금 이제 17일, 18일, 20일인데 오늘이 20일 걸 지금 찍으시면은 이제 3번밖에 금리도 인하도 안 하고, 예, 확률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가격이다라고 보시고, 아, 시장이 이 정도면 적절한데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적절한 가격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너무 위에 있는데 그럼 너무 비싸져 있는 거니까 떨어질 거야 라고 베팅을 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는 거에 맞춰져서 의사결정을 하셔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일드 선물로 거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기 예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커브 같은 경우는 일드 커브인데, 이게 만기별로 돼 있는 커브들의 이자율을 점점점 찍어서 쭉 연결한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달 대비해서 이 만들어진 날짜가 3월 8일이었어요. 그래서 3월 8일자 같은 경우는 위로 올랐고, 그 다음에 3월 1일 대비해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저 커브도 어떻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거에 맞춰져서 이제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차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돼서 침체가 올 거야. 침체가 안 온 지 오래됐어요. 너무. 그죠? 그래서 작년 7월부터 계속 침체 온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침체가 안 와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침체 온다고 아직도 우기는 사람들도 많고, 우긴다라는 표현보다는 올지도 모르는 거죠. 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돼 있으면 금융기관들이 쉽게 돈 벌기가 어렵고 돈을 풀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추세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금리의 추세와 그 다음에 스프레드의 추세 두 가지를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장단기 금리차 중에 최근 들어서 10년 3개월짜리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뭐냐면, 3개월짜리는 확 내려갈 거잖아요. 한 번 25 내려주면 확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2년짜리는 예를 들면 한 20 정도, 15 정도 내려오겠죠. 근데 앞에 3개월은 그냥 바로 내려오겠죠. 25가 25% 낮춰줘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에 반영되는 걸 보려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장단기 금리차 부분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브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옵션들이 거래가 되잖아요. 빅스 아시잖아요. 네. 예, 빅스는 S&P 500 지수를 가지고 한 달짜리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본드에도 거래되는 US 채권 옵션들이 거래가 많이 되거든요. 굉장히 활성하게. 개인들은 잘 안 하지만. 근데 거기서 뽑아내는 내재 변동성을 가지고 지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무브 인덱스가 점프해서 올라오면 대부분 크라이시스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문제가 있는 거죠.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뭐 테이퍼링 결정하는 거, 코로나, 그다음에 SVB 사태. 근데 되게 특이한 게 SVB 사태 땐 저렇게 점프를 했는데도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페드가, 아까 얘기했던 페드가 되게 똑똑해진 거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뭔가 프로세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막 부도 빨리 내고 누구한테 인수시키고, 그래서 시장이 전염되지 않게 금융위기가, 그걸 한번 이제 프로세스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 안정화가 됐고, 침체가 온다고 해도 돈이 많이 풀린 상태 내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거냐, 뭐 상업용 부동산 얘기도 계속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도 봤지만 전체로 봤을 때 금융기관이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금융위기는 보통 금융기관이 뭔가 문제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크라이시스는 항상 그 대출이 문제예요. 레버리지가 문제예요. 레버리지가 뻥 터져야 끝나는 건데, 레버리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조절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MMF, 뭐 영래포, 잔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MMF는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어디 뭐 살 거 없어가지고 넣어놓는 그렇죠. 계좌잖아요. 근데 올라간 거 보시면은 22년도에 돈 푼 이후로 올라간 거 보시면 어마무시해요. 또 MMF가 증가를 하고 있는 거에 반대로 영래포 잔고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은행들이 중앙은행한테 돈 맡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면 결국 공격적으로 긴축 정책을 폈잖아요. 금리를 막 올렸잖아요. 막 올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고 싶을까요? 안 사고 싶죠. 그래서 안 사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금리가 단기로 넣으면 5.5 주는데 장기 거 넣으면 4%밖에 안 주잖아요. 5.5 받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걸 계속 넣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MMF는 계속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결정을 하면은 앞에 거는 빨리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어요. 25 막 내리 1년 동안 1% 내릴 거야 이런데, 얘는 벌써 그걸 반영해서 1%, 1.5% 밑에 있잖아요. 현재 금리보다. 근데 30년 동안이잖아요. 근데 내려간 다음에 이 합친 10년치를 하면 내려간 다음에 계속 내려가면 얘가 더 비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고려를 하면서 실제로 장단기 금리차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돈의 양이죠. 금리 결정하는. 돈이 막 풀리면 금리가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돈이 막 풀리면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겠죠. 예. 그래서 돈이 막 풀리니까 내려가는 거고 그 돈의 양을 줄어뜨리면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차트 같은 경우는 M2, 그래서 그냥 시장에 풀린 돈이라고 보시면 되고, 돈에 풀린 양이 2020년도 코로나 생기면서 점프해서 올렸죠. 돈 팍 다 막 줬잖아요. 계좌에다 찍어줬잖아요. 그 찍어준 것 때문에 올라갔고,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를 쭉 올라갔고, 그 다음에 QT라는 걸 한다고 하면서 줄인다라고 하면서 실제 보니까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근데 전체 이렇게 쭉 직선을 거보면 올라갔던 부분 빼면은 그냥 적당하게 올라가 있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돈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경기가 침체가 안 오고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해보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유통 속도예요. 돈이 막 어떻게 뺑뺑 돌릴 때 실제로 밑에 보시면은 그 M2 유통 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돈이 누구한테 빌려주고 빌려받고 빌려주고 빌려받고를 자주자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막 도는 거예요. 근데 이 통화량은 뭐 정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데 속도도 개입할 수 있나요? 속도는 개입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단기금리랑 이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여기다 넣어놓으면 0.5%를 줘요. 근데 요 옆에다 0.5%, 1%를 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특히 금융기관의 일비피가 중요해요. 개인에게는 그렇죠. 일비피가 안 중요하지만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럼 요로 다 옮겨놓죠. 근데 그 어디다 옮겨놓느냐에 따라서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연중에 이런 거에 의거해서 풀리는 돈의 양이 빨리빨리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다른 나라 대비 잘하고 있구나. 페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래서 침체가 안 왔나 보다. 침체 안 온 거에 대한 이유를 찾다 보니 이걸 찾은 거죠. 사람들이. 거꾸로. 왜 안 오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이러고 봤더니 이것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그 수급. 예. 발행 계획이잖아요. 채권을 발행하고 덜 발행하고. 그리고 채권은 미국 채권 같은 경우는 누가 사냐고 생각을 하면 30년짜리 채권 같은 경우 20년짜리 긴 걸 누가 사라고 생각하지만 보험사나 연기금들은 그렇죠. 더 길면 길수록 좋아요. 100년짜리 채권 발행한다고 얘기도 막 할 정도로. 왜냐면 이제 100년 살아야 되면 100년 연금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 점점 이제 연령이 길어지니까 그걸 이제 줘야 될 돈과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세금과 연금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연금을 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장기 채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요. 예. 그리고 미국 국채는 그 장기 채권 수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미국 재무부 사이트에서 국채 발행 계획을 계속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쿼털리로, 분기별로. 그랬을 때, 우리는 1분기에서는 단기를 많이 발행했었어. 근데 다음 분기에 가서 보면은 단기는 좀 줄였을 것 같고 장기 발행은 늘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장기 채권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장기 금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기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하면 장기 채권이 많아졌으니까 장기 채권 가격이 빠질 거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러면 금리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기로 봤을 때 아까 우리가 일드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장기물이 계속 막 나와서 매도 물량이 나와서 가격이 내려갈 거니까 금리는 올라가고 근데 단기는 반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교해 보면 장기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 수급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예.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처음에 베팅 있죠.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맞히면 돈은 제일 잘 벌겠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안 할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두 번으로 찍을지도 모르겠고 헷갈리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확률이 높은 베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금리 스프레드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금리 스프레드라는 얘기는 뭐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40인데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도 마이너스 20이 된다고 치기만 해도 생각보다는 적진 않아요. 200틱인 거예요. 이 일드 선물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리스크 대비 리워드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옛날로 따지면은 채권 선물로 하려고 그러면 이게 DB5안이 얼마고 이걸로 하면 몇 계약을 해야 되고 이걸로 하면은 뭐 2계약하면 되고 뭐 얘는 200계약 얘는 186계약 뭐 막 이러면서 이런 계산을 엄청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복잡하게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얘 사고 얘 팔면 되는 거죠. 10년짜리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고 2년짜리는 상대적으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서 줄어들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얘네들 차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계속 위로 올라가서 0으로 붙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뒤에 거 사고 앞에 거 팔면 되잖아요. 2년짜리 매도, 10년짜리 매수
해놓으면은 아 이쪽 금리가 올라오고 근데 둘 다 같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면 한쪽은 벌고 한쪽은 깨지겠죠. 그쵸? 근데 그거 두 개 네팅 시키면 내 예상이 맞았다면 금리 차가 줄어들었다면 마이너스 30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20이 됐다면 수익이 나겠죠. 10만큼. 10bp만큼. 근데 10bp가 100틱이잖아요. 한 틱이 1불이었으니까 100불이잖아요. 한 계약 한 계약 해놓으면 100불 버는 거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면. 근데 증거금으로 따지면은 제가 전에 얼추 계산했을 때 한 200불 정도밖에 아마 증거금이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베스트 같은 경우는 그 스펙 마진이라 그래서 증거금 절약시켜주는 걸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그게 또 달라요. 근데 그걸 해주면 증거금이 굉장히 싸지니까 증거금 대비 수익으로는 좋을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이거 빼고 한쪽은 깨지고 한쪽은 벌기 때문에 근데 이거 꼭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깨진 거는 이제 냅두고 번 것만 이제 수익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꼭 스프레드로 들어갔을 때는 번 거 깨진 거를 합쳐서 걷어야 된다. 벌었을 때도. 먹은 것만 내리면 방향을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구분해서 방향을 맞추고 싶어서 들어간 거는 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금리 내릴 거야. 그러면은 그냥 10년짜리가 됐건 2년짜리가 됐건 매도하면 되잖아요. 금리 내려가면 수익 나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그리고 하나 사고 하나 파는 걸 했으면 두 개를 같이 들어갔다 같이 나오는 걸 꼭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SBB 사태 때가 굉장히 낮았었어요. 거의 마이너스 거의 한 1%까지 됐었어요. 장당기 금리차가 2년짜리하고 그게 지금 현재는 이제 30bp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만약에 그때 한 80bp 때 8월 28일 날 80bp 정도에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0.8에 들어갔는데 만약에 쭉 올라가서 한 3-4달? 한두 달, 한 달 가지고 있었다고 지금 0.63이었어요. 그러면은 0.8에서 0.63 됐으니까 한 17? 그럼 170틱 정도? 그래서 170불 계약당 이 정도 수익이 났을 거고 그때 들어갔던 거를 10월 달까지 가지고 있어서 0.37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한 계약만 했어도 430불 정도의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거 증거금상으로 따져보면은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일드 선물 같은 경우는 그 증거금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430불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증거금 대비 수익으로 따지면은 더블 난 거잖아요. 네, 더블 난 거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스프레드 거래도 그렇게 하나 벌고 하나 깨지는 게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확률상으로 봤을 때 금리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내가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 이번에 확실히 낮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는 베팅하면 돼요. 그냥 방향성으로. 근데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걸 섞어서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나는 바이 하나는 셀 두 개 섞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거래를 이해하기 쉽고 할 수 있게 만든 게 금리 선물, 일드 선물, 수익률 선물 뭐라고 부를지 잘 모르겠지만 절대 일드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채권이라는 거는 뭐 듀레이션도 있고 만기 따라서 그러면 또 계산하는 법도 복잡하고 네, 맞아요. 또 움직이는 방향도 복잡하고 근데 이 일드 선물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단기물은 페드의 금리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 내린다는 거는 200%, 300% 확신하니까 한쪽 방향은 정해졌고 그렇다면 장기 금리는 또 이 단기 금리보다 많이는 안 움직이지만 수급이 있으니까 올라갈 거라는 거 확실하고 그러면 이 상품이 정말 지금 시장에서는 적합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다소 긴 내용이고 중간에 뭐 DB01이나 복잡한 용어도 나왔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채권을 점검을 해보시고 또 코로나나 이런 특별한 이벤트 때는 계속 뭐 금리나 통화 정책이 나오면서 우리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